자, 우리 내빈분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길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리에 착석을 해주시면 29일 아시아문화 경제 교배회가 2022 인서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정 좌석제인 만큼 본인 성함 테이블을 확인하시고 지정 좌석에 꼭 앉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좀 움직임이 있을 수 있어서 또 해외에서도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셨습니다. 하루빨리 정상화가 돼서 예전처럼 아시아 각국에서 오신 내빈분들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빈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길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29일 아시아 문화 경제 교류회관 주요 식순을 먼저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아시아 문화 경제 진흥원 산하로 매월 운영하고 있는 아우마당 포럼의 32회 영사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TV조선의 김민배 대표님께서 멋진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2부는 우리 기업발전위원회 출범식, 그리고 아시아 문화 경제 진흥원 대상 시상식과 사회봉사 대상 시상식이 있습니다. 3부는 만찬과 함께 교류의 시간을 즐겨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축하 공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날 때까지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자리요. 1번 자리면 이쪽으로. 저 내빈분들 자리에 착석을 해주시면 행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만나신 분들과의 또 반가움의 대화, 그리고 또 명함도 주고받으시면서 이 날을 같이 뜻깊은 날을 만들어주시길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자리는 지정 좌석제라는 거 다시 모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을 해주시면 오늘 행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명단이 있으셔가지고 보세요. 명단이 있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29회 아시아 문화 경제 교류회관 2022 서울을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사회를 보러 왔습니다. 그저께 사회를 본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반가운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유승민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프닝 축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판소리 명창이신 우리 양은희 판소리 명창님 모셔서 행복한 문을 열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29회 아시아 문화 경제 교류회관에 오신 각기랑 참 멀리서도 오늘 오셨다는데 모두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네, 항상 우리 강성태 회장님의 문화와 경제가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 각국으로 만들자는 슬로건, 저도 늘 그 열정과 노고에 항상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첫 순서로요, 국악 가요 중에
취임새로서 힘을 조금 문을 열어주시면 제가 열심히 국악가요 중에 백대어라는 곡으로 노를 한번 힘차게 저어보겠습니다. 취임새 아시죠? 네, 오늘 행사가 처음서부터 끝까지 정말 활기차고 힘차게 기를 모아서 얼씨구 한번 제가 선창을 할 테니까 한번 따라 해보시죠. 자, 얼씨구! 그렇죠. 좋다까지 나와서 역시 틀립니다. 자, 그러면 취임새로서 오늘 오프닝 행사 국악가요로 백두어라로 열심히 한번 노를 저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은희 한쪽 명사님께서 멋진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배에 우리나라의 문화와 경제를 싣고 전 세계에 출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양은희 명사님께 큰 박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 명사 특강 순서입니다. 매월 포럼을 통해서 각 분야별 저명하신 분을 초청하여 전문가 특강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서 각 분야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보 공유를 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 정말 뵙기 힘든 명사들의 특강을 오늘 아우마당 포럼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 32번째 명사 특강은 TV조선의 김민배 대표님께서 강연을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김민배 대표님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좋은 강연 준비하셨으니까는요, 우리 귀담아서 좀 함께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제목을 2022년 10월 대한민국 아버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10월은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게 10월 29일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이렇게 타이틀을 정했습니다. 저는 이태원 이 참사가 우리한테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상징적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한 3가지 정도의 큰 그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망자가 156명이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인재 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큰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망자 연령 분포를 보면은 10대, 20대가 74.4%, 30대까지 포함하면은 95% 정도가 젊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의 젊은 친구들이 우리가 지켜주지 못해서 불기의 객이 됐다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왼쪽 편에 보시면은 외국인이 26명이 이번에 희생자가 됐는데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국인 26명 중에서 한 나라 국적자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게 이란입니다. 여기 표현은 빠졌습니다만은 이란인이 5명으로 가장 많은 그 희생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 희생자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26명 모두가 대한민국이 좋아서 자발적으로 대한민국을 공부하러 온 거의 대부분이 학생입니다. 이란인 5명 중에서 4사람은 박사 과정을 받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대학생 연수생입니다.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이란 사람 4명은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도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을 세계에 전파하면서 알리겠다고 자발적으로 찾아온 유학생이었습니다. 러시아, 중국 각 4명, 미국, 일본 각 2명인데 미국에서 온 그 유학생 한 사람은
여학생인데 상원 의원 조카입니다. 친조카. 그래서 그 상원 의원이 애도의 성명을 발표했고, 일본에서 온 여학생도, 홋카이도에서 온 여학생은 플로리스트, 직업이 플로리스트인데 한국이 좋아서, 한국에 살고 싶어서 찾아온 여학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6명의 외국인들이 대부분 자발적으로 한국이 너무 좋아서 찾아온 그 젊은 학생들을 우리가 지켜주지 못했다 하는 그런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태원 사건이 2022년 10월 이 시점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매우 주목하는 시기입니다. 어떤 점에서 주목을 하고 있냐? 대한민국이 전 세계 200개 나라 중에서 최상위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한 꼭지점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 꼭지점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 자, 넘어가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태원 이 참사는 대한민국에 던지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담겨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왜냐?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대표적 후진국형 인재입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나라 수도에서 발생한 인재 중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난 사건입니다. 여기서 맨 왼쪽에 보면은 자동차 생산 라인이 들어있는데, 한 나라가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으려면 한 5만 개 정도의 변수를 관리 가능할 때 그 나라가 자동차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적으로는 5천만 명의 인구가 넘어야 그 나라가 자동차 생산이 가능합니다. 대만이 인구가 적기 때문에 대만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겁니다. 왜냐? 내수 시장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내수 시장을 확보를 하려면 자동차는 한 5천만 이상의 인구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5만 개 정도의 변수를 관리 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그 나라는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 자동차 생산 순위 4위에서 5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생산으로만 보면은 세계 최상위 국가에 도달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우리가 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을 치렀고 2002년에 월드컵을 치렀고 2018년에 평창 동계 올림픽을 치렀는데, 전 세계에서 동계 하계 올림픽과 월드컵을 다 치는 나라는 한 5개 나라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놓고 볼 때도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의 한 기로에 놓여 있다. 그리고 이런 정도의 국제적 그 스포츠 행사를 하려면은 아까 자동차 생산은 만 단위, 5만 단위의 변수를 관리할 수 있어야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고, 이런 정도의 큰 행사를 치려면은 억 단위의 변수 관리가 가능해야 그런 행사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태원 참사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200개 나라 중에서 5개 정도의 나라만 개최했던 동하계 올림픽과 평창 동계 올림픽, 월드컵까지 치는 나라가 관리 이미지, 선진국 이미지에 치명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을 깊이 새기고 우리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깊은 사유가 필요합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다시피 세계는 지금 복합 위기 국면이라고 합니다. 복합 위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국내적으로도 어렵고
나라 밖으로도 어렵고 위기의 요인이 안팎으로 동시에 밀어닥치는 그 상황을 복합 위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나 저제나 끝난 줄 알았는데 벌써 3년 가까이 돼 가도 아직 종식이 되지 않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금년 2월에 발발했습니다만 벌써 1년이 다 돼가고, 이 강력한 선거 체제, 세계적 경제 침체,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국가적으로 관리 가능한 변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합 위기 국면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잘못 대응하면은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 어디든지 쓰러진다. 개인도 쓰러지고 기업도 쓰러지고 국가도 쓰러지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지금은 모두 다 무게 중심을 낮추고 최고의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다. 그런 상황에 저희가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세요. 우리가 1997년에 IMF 국가부도 위기를 한번 맞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다면적 복합 위기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1997년하고 2022년의 근본적인 차이는 97년에는 개인이나 국가나 기업이나 모두가 하나로 뭉쳐서 장롱 속에 있는 금 다 내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국가 부도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정치권을 포함해서 전 국민이 하나가 돼서 우리가 2년 만에 국가 부도 사태를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2022년은 끝없는 대립과 소모적 정쟁으로 기둥뿌리가 섰고 날이 지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극단적 대립 구도 속에서 우리가 2022년에 복합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1997년보다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환경이 훨씬 더 아슬아슬하고 위태롭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썼듯이 모두가 제각각 조종자도 없고 해결사도 없고 리더가 없는, 대한민국이 뭔지 모르게 리더가 없는, 이거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이 없는, 과거 같으면은 김수환 추기경이 살아계셨더라면은 뭔가 의미 있는 한 말씀을 하시고 또 대한민국을 지켰던 아버지 세대의 원로분들이 살아계셨다면은 지금쯤 우리들을 향해서 뭔가 의미 있는 말씀을 던지면서 단합과 단계를 주문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가보세요. 제가 지금 60대 중반이기 때문에 제가 50년대, 60년대 제 눈에 비친 저희 아버지의 이미지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이미지는 딱 세 가지입니다. 평생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운동하시는 모습, 구두 신는 모습으로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평생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제 아버지의 모습은 깨어있는 시간은 항상 삽을 들고 일을 하고 뭔가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행이라는 걸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해외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고,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 모습은 딱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서도 저희 오형제 중에서 세 아들을 서울로 고등학교 유학을 보냈습니다. 정말 지금 살아 계시고 옆에 계신다면은 없고 하늘이라도 올라오고 싶을 정도로 뭔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곁에 계시지 않는 겁니다. 자, 넘어가죠.
1970년대, 80년대 우리 아버지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을 배고픔에서 극복하게 해줬던 세 가지 사건입니다. 가장 먼저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한 게 첫 번째 배고픔을 극복하게 만든 첫 번째 이벤트입니다. 1963년에 한국과 독일이 근로자 채용 협정을 맺습니다. 이 근로자 채용 협정을 통해서 광부 7,900명 그리고 간호사 11,000명을 독일로 건너갑니다. 이때는 서독이 라인강의 기적으로 경제가 대부흥기를 맞고 있는 시기에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인력을 한국과 필리핀 인력을 수급해서 부족한 인력을 채웠습니다. 그때 하도 광부와 간호사가 63년부터 77년까지 14년 동안 국내에 송금한 총액은 1억 153만 불입니다.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외화가 4,200억 불 정도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4,000분의 1밖에 안 되는 돈이지만 바로 저 1억 불의 돈이 한국 경제개발 계획의 시드머니가 됐다. 마중물, 우리가 마중물이라는 표현 쓰시죠? 응? 수돗물을 틀 때 물이 나오도록 붓는 물. 무려 19,000명의 광부와 간호사들이 보낸 송금한 돈이 대한민국 경제개발계획의 중요한 시드머니가 됐다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월남전 파병입니다. 우리가 다 아다시피 64년부터 73년까지 저기 나와 있듯이 월남전 참전한 우리 형님들이 무려 30여만 명이 월남전 참전했습니다. 저희 두 형님도 다 월남전 참전했고 둘째 형님은 근로자로도 월남에 갔었습니다. 저희 집도 완벽하게 배고픔을 극복한 것은 두 형님이 월남전 세 번 갔다 오고 났습니다. 그만큼 시골의 각 가정에 월남전 참전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9년간 30여만 명의 우리 젊은 형님들이 피를 흘린 대가는 50억 불이라고 하는 외화 수입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중동 근로자 파괴입니다. 이거는 70년대부터 80년대 집중적으로 있었지만 73년 4년이 중동에서 1차 오일 쇼크가 납니다. 전쟁으로 인한 오일 쇼크인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그때도 중동에 전쟁이 나면서 석유값이 폭등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워진 가장 큰 이유는 에너지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석유와 가스의 유통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서 작년 10월에 가스값이 그 전에 비해서 100%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또다시 100% 정도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전 세계 에너지 값이 200% 정도 폭등했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모든 제조업의 원자재 생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음식점 가격이 다 올라가게 되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됐는데 이 우리가 중동 건설 근로자를 파견하게 된 계기도 1차, 2차 오일 쇼크로 인한 오일 머니가 중동 각 나라에 그냥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쌓이게 되면서 사우디나 이란이나 이라크나 쿠웨이트나 이런 나라들이 그 오일 머니를 어떻게 활용할까 하면서 생각해낸 것이 항만 건설이라든지
도로 건설이라든지 다리 건설이라든지 네? 그러면서 현대건설이 진출하면서 중동의 오일머니를 한국이 빨아들이는 결정적인 그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한 20여만 명이 근로자로 파견돼가지고 당시에는 매년 우리가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외화 수입의 85%가 중동에서 우리 형님들이 송금한 돌이 외화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했었어요. 넘어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하는 1910년대, 50년대까지 우리 아버지들 1910년은 일제 식민지가 된 해입니다. 만주에 가서 독립군으로 활동을 하고 또 일본에 강제 징용되고 강제 동원되고 또 해방 이후에는 6.25 전쟁으로 전장에 나가거나 피난을 이 세 가지는 다 생사를 넘나드는 생사의 경계선에서 사투를 벌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겪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과 식민지, 배고픔, 죽음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우리가 이태원 참사를 생각하면서 왜 대한민국의 아버지를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느냐. 저는 지금 한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반도체 강국이 됐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걸로 압니다. 정말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 호암 이병철 선생 삼성 창업주에게 반도체를 가르쳐준 사람은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 이나바 박사라고 하시는 분인데 여기 밑에서 쓰신 대로 요시다 시게루 일본 총리의 경제특보를 하셨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시기가 언제냐? 1980년 봄. 지금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광주가 광주 사태로 탱크로 갈아가지고 대한민국이 피로 물들 때 그때 이병철이 동경에서 이나바 박사로부터 이 반도체라는 단어를 처음 듣습니다. 여기에 질문이 좀 생략은 되어 있지만 이병철이 제국 호텔에서 이나바 박사를 만나서 질문을 던집니다. 자, 일본은 1차, 2차 오일 쇼크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하는 게 호암 선생의 질문의 요체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밑에입니다. 그 첫 단어가 반도체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본이 1차, 2차 중동 오일 쇼크를 어떻게 극복해서 살 길을 모색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이나바 박사의 답변은 반도체, 컴퓨터, 신소재, 광통신, 유전공학, 우주, 해양공학 등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분야에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및 기계공업에 집중해왔다. 정부도 이를 적극 뒷받침하여 전략산업으로 육성했다. 그 결과 수출은 획기적으로 늘고 외화 수입은 급증했다. 일본의 살 길은 바로 중후장대 산업에서 경박 단소의 첨단 기술 산업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근데 호암 이병철 선생이 다른 말은 다 알아먹겠는데 반도체라는 걸 처음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세미컨덕터라는 게 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동경에서 이병철 그 창업주가 동경에 비서실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서 중에서는 심부름, 책만 사서 보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경이 서울로 돌아오면서 반도체에 대한 책을 사서 서울로 공수를 해달라. 그래서 일본에서 책을 다 그걸 모은 게 라면 박스 2상자 분량의 책을 서울로 공수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2년 동안 여러 전문가들한테 나눠서 공부를 시켰어요. 심지어 중앙일보 산업부장한테도 반도체가 뭔지 책을 써내라고 그랬어요. 저도 그 책을 구하려고 그 책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이병철 나이가 71세. 71세 노인 할아버지가 이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한 것은 일생일대의 대결단이었어요. 왜 결단이었느냐? 자, 넘어가세요. 왜 결단이었느냐? 2년 동안에 공부를 하고 반도체 사업에 진출을 하느냐 마느냐 사장단 회의에서 삼성그룹 사장 전체가 반도체 사업 진출을 반대했어요. 전원이. 이유가 뭐냐? 반도체 사업은 장치 산업, 초기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반도체 라인을 건설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입니다. 그 반도체 사업을 하려면 연간 1,000만 불 정도 초기 투자비가 필요한데 당시에 삼성그룹 전체의 연간 매출이 1,000만 불이었어요. 그래서 이 반도체 사업에 진출해서 실패하면 삼성그룹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장들은 전부 다 전원이 반대했어요. 사장단의 전원 반대 속에서 이병철의 대결단이 나와서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절대로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넘어가세요. 우리는 오늘 정말 저런 경제 거인, 저 위대한 우리 아버지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기흥에다, 그래서 1984년에 기흥에다가 삼성 반도체 공장을 대규모로 지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저 기흥이라는 단어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릇 기자에다가 흥한다. 뭔가 기기를 흥한다. 이병철 창업주가 저 기흥이라는 단어에 숨겨있는 뜻을 주목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반도체 사업, 잘못하면 삼성그룹을 침몰시킬 수도 있는 신사업에 진출하면서 사업의 부지를 어디로 정하느냐. 반도체 사업은 몇 가지 그 부지 선정의 요소가 있습니다. 항공으로 외국에 수출을 하는데 대체로 수도 서울하고 1시간 이내의 거리의 부지를 정하는 게 그 당시에는 여러 사람들 전문가들 추천이 그러했어요. 그래서 저 기기로 일어서는 땅이다. 그래서 이병철이 저 기흥에다 저 땅을 정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태평로에 삼성 본관이 있어요. 지금은 이게 그 아들이 팔았어요. 지금 어디로 넘어가냐? 부영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저는 이병철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아들 세대들이 아버지의 정신과 뜻을 너무 공부를 안 했다. 이 삼성 본관이 서 있는 이 태평로 건물이 이병철이 어떤 데다가 저 삼성 본관에 세웠느냐? 옛날 조선시대에 돈을 찍는 주전서 자리예요. 무슨 얘기 아니겠어요? 부지 하나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조선시대에 돈을 찍어내는, 동전을 찍어내는, 엽전을 찍어내는 주전서 자리에다가 삼성 본관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 건물 색깔을 보세요. 삼성 건물은 엘리베이터나 이 건물이나 다 이 색깔로 합니다.
호암 선생이 생각하는 거는 저게 돈 색깔이에요. 돈 색깔. 저 정도 돼야 천하의 거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깊고도 깊었어. 그런데 아들이 그거 알았으면 저거 팔겠어요? 구조조정한다고 무슨 컨설팅 회사가 현금을 확보해야 된다고 뭐 그거 하니까 아들이 팔았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자기 아버지 철학을 도무지 이해 못하는 할아버지의 그 철학을. 응? 무슨 얘기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세대를 회고하면서 저는 이병철과 정중이라는 두 거인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게, 정주영은 최초로 원래 이 사람이 저 강원도 통천에 있는 그 통천 소학교 출신이고 서울로 도망쳐서 최초로 가진 직업은 쌀 배달입니다. 쌀 배달. 체격이 장대하기 때문에 그 자전거 타고 쌀을 배달하는 그 쌀가게 점원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모아서 회사다운 회사를 최초로 만든 게 1946년에 현대자동차공업사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저는 아마 뭐 이 농기계라든지 저 때는 우리가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리어카라든지 이런 거를 수리하는 그런 수리 회사를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1년 후에 현대토건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1950년입니다. 1950년에 이 두 회사를 합병을 해서 현대건설을 설립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1950년은 어떤 겁니까? 대한민국에 6.25 전쟁이 발발하기 몇 달 전에 현대건설이라는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대건설을 만들어서 정주영 할아버지가 떼돈을 벌게 된 계기는 바로 이 정인영 때문에 가능했어요. 자기 동생 때문에 가능했어요. 왜? 정인영이라는 자기 동생은 당시에 일본에서 일본 동경으로 유학을 가서 아오야마 가쿠인 청산학원에서 영어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발발하니까 국내에 들어옵니다. 국내에 들어와서 뭘 하고 사느냐 하는 것을 고민하는데 6.25 전쟁이 발발해서 미군 부산 피난지에서 미군이 영어 통역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정인영 씨가 그 영어 통역관 시험에 응찰을 해서 거기서 합격합니다. 그렇게 해서 배속된 게 미군 공병단 대위 통역관으로 배속됩니다. 미군 공병단이 6.25 전쟁 때 미군의 모든 공사를 하청을 주고 입찰하는 책임자의 통역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위가 미군이 예를 들면 몇만 명이 들어오면은 막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막사. 한꺼번에 막사 수천 개를 지어야 되고, 교량 지어야 되고, 도로, 포탄 떨어져서 도로가 파손되면 도로 건설해야 되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믿을 만한 건설사를 소개해달라 하고 통역관한테
그 공병대 대위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정인영 씨가 실은 저희 형님이 건설의 사람입니다. 저희 형님을 소개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병대 대위가 모시고 와라. 그렇게 해서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군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현대건설에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현대건설은 이 정인영을 얘기하지 않고는 현대그룹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정말 신의 섭리, 전쟁이 일어나기 몇 달 전에 두 개의 회사를 통합해서 건설회사를 만드는 것은 신의 섭리가 작동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 넘어서 왜 그러면 하늘은 이 정주영이라는 사람한테 돈 우박을 쏟아지게 만들었을까? 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정주영이라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듯이 강원도 통천에 요즘으로 치면은 국민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입니다. 7남매 중에 장남입니다. 정인영은 차남입니다. 자기 바로 밑에 동생이고, 그리고 정신영은 오남. 근데 정주영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쌀가게 점원을 해서 돈이 생기면은 자기 집안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동생을 서울로 데려다가 공부를 시켰어요. 맨 먼저 자기 바로 밑에 동생을 불러와가지고 한국 YMCA 야간의 영어과 2년 동안 야간 영어과 2년 공부를 시키고, 저 공부가 끝나자마자 일본 아오야마 학원으로 유학을 보내가지고 또 2년 공부를 했는데 그때 6.25가 발발합니다. 이런 게 다 저는 신의 섭리라고 봐요. 어떻게 전쟁이 발발할 걸 어떻게 알았으며, 그 전쟁에 우리나라의 최고 전쟁 관리자로 영어 쓰는 미군이 들어와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줄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러나 이 정주영이라는 사람은 돈이 생기면 동생을 가르친다. 이거 보세요. 그래서 동아일보 기자를 하다 6.25 발발해서 통일병이 되고, 이 집안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은 정신영이었어요. 7남매 중에서 제일 똑똑한 거는 5째 정신영인데 서울 법대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동아일보 기자를 하다가 57년에 너 기자만 해서는 안 된다. 너 그래서 외국 유학 가라. 그래가지고 또 돈을 대가지고 독일에 있는 함부르크 대학에 유학을 보냅니다. 그 유학 가 있는 동안에 유학생도 하면서 동아일보 유럽 통신원으로 기사를 보내서 동아일보 기사에 기사가 실려요. 그런데 62년에 독일에서 장폐색증에 걸려가지고 수술하다가 죽는데, 그래서 이 정주영 할아버지가 정신영이가 죽은 거를 너무너무 아쉬워했어요. 아마 정신영이가 살았으면 모든 현대 그룹은 정신영이한테 바톤이 넘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똑똑한 자기 동생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영 기금이라는 걸 만들었고, 관음클럽에 한 200억 정도의 돈을 내가지고 어느 날 관음클럽에 모태가 되게 만든 게 자기 동생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주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는 소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돈이 생기면은 머리 좋은 동생들을 길러서 국내에서만 가르친 게 아니고 외국 유학을 보내가지고 이런 큰형님의 그 마음이 하늘이 알고 정주영 할아버지한테 돈벼락을 내리게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넘어가서 여기 이제 이분이 정주영이고 정식
정신형이 넘어와서 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지금 복합 위기라고 그랬죠. 대한민국이 복합입니다. 복합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금리든 에너지 가격이든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응? 우리나라 밖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태풍이 일면 우리는 해익이 일는 거고, 거기서 바람이 불면 우리는 몸이 흔들리는 거고, 지금 현재 2022년 11월은 저는 단 한 번 잘못 오판하면 대한민국 운명이 바뀔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게 중대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중대한 시기에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156명이 관리 부실로 죽는 후진국형 대참사가 그건 무슨 얘기냐. 야, 한놈들 너희들 금방 떠지 말고 다시 고개 숙이고 겸손하고 더 공부하고 더 겸손하고 어디가 부족한지 더 들여다보고 제발 금방 떠지 마. 저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정말로 지혜로운 판단, 정밀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국회 나중은 내마다 싸우고 도대체 그러고도 그 나라가 잘 된다?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응? 힘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하나가 돼도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는 판에 주야장창 24시간 쌈박질만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잘 되겠어요? 응? 그리고 그걸 중재할 사람도 없고 어른도 없고 응? 두 열차가 그냥 꽝 부딪혀가지고 다 죽을 때까지 쌈박질 하고 있는데 그게 잘 되겠어요? 잘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지금 오늘 이 실정을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보면 안 돼요.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특강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은 위대했어요. 위대했어요. 강했고 지혜로웠고 자기보다는 자녀들 미래를 생각할 줄 알고 배고픔만 극복하면은 자식들을 가르치려고 생각했고 정주행 할아버지처럼 돈이 생기면은 동생들을 가르쳤고 서울에서만 가르친 게 아니고 외국 유학을 보내고 정주행 할아버지가 몇 년도 살았는지 아세요? 1915년생이에요. 1915년생. 이병철은 몇 년도냐? 대한민국이 식민지가 된 1910년생이야. 저는 이 두 거인의 탄생은 일제 식민지를 극복하라는 하늘의 사인이다. 그렇게 이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은 진짜 무게중심 낮추고 다시 기본에 충실하고 디테일을 강한 올림픽, 월드컵, 동계올림픽 치를 때 그 심정으로 돌다리로 두드리는 심정으로 관리의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땅을 치게 될지 몰라요. 소모적 무한 전쟁 정말 끝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끝날 것 같습니까? 네? 끝장을 보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럼 뭐 같이 죽자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야 누구를 비난하려고 여기 올라온 게 아니고 정말 여기에 계신 분들이라고 그런 소모적 정쟁, 정치적 논쟁 그런 거 다 버리고 내 가정, 내가 관여하는 기업, 내가 하고 있는 일 그거라도 정신 차려서 챙겨. 잘못하면 대한민국 떠내려갑니다.
기업이나 개인이나 국가나 위기 때 기회가 오는 거구나. 지금 중국에서 홍콩이 금융허브예요. 금융허브. 그러나 중국이 독재국가로 전환되고 모든 국제 자본이 홍콩에서 이탈하고 있어요. 그 이탈한 국제 자본의 상당 부분은 지금 싱가포르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정신을 차리면 그거 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싱가포르로 가고 나머지는 동경으로 가느냐 서울로 오느냐 둘 중에 길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런 문제를 논의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이긴 거예요.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포착해서 뭔가 의미 있게 대책을 논의하고 우리 자녀 세대들이 살아갈 수 있는 뭔가 지혜로운 돌파구를 만들고 고민하고 실패하더라도 지금 전 세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중국에 투자한 공장들은 다 이탈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미중 갈등 때문에 중국의 생산 기지 그대로 놔둘 수 없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다 이탈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지형이 국제적으로 대변혁기에도 놓여 있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살고 기업이 살고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느냐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지막 결론 넘어가죠. 대한민국이 살려면은 이병철 우리 할아버지처럼 반도체 같은 새로운 신기술을 확보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반도체 대체제를 확보해야 돼요. 거기에 모든 국력을 다 쏟아야 돼요. 두 번째는 무대를 넓게 써야 돼요. 전 세계가 우리 시장이다. 우리 딱따구리는 작지만 대한민국이 무역국가예요. 전 세계가 우리 시장이에요. 무대를 넓게 써야 돼요. 전 국민이 외교관이 돼야 돼요. 이거는 김대중 선생이 전남대 특강에서 한 얘기예요. 대한민국이 살려면은 외국에 반드시 한 명의 친구가 있는 전 국민 외국인 친구 시대를 열어야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다. 강대국 틈바구니에 껴가지고 어떻게 살아남느냐 그 질문에 그렇게 답을 줬어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외국 친구 한 명을 확보하는 1인 1 외국인 친구 시대를 열어야 대한민국이 살아남는다. 그런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지도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은 제 생각이에요. 정말로 아무리 어려워도 집안에 외국 유학생 한 명 있어야 돼요. 우리 집안에 외국 유학생이 한 명도 없다. 그러면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정주행 할아버지도 돈 벌면 외국 유학 보냈고 우리 아버지도 돈 벌면 서울로 유학 보냈고 지금은 배고픈 시대 지났다. 길을 써서 외국 유학 보냈다. 나라가 어디든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 위기를 우리가 지혜롭게 이겨나가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강의를 들어오면서 위대한 우리 아버지의 자화상 다시 한번 저 또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멋진 한국 역사를 또 설명해 주신 우리 김인배 대표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